강준석은 마포구의 오래된 골목에 차를 세웠다. 검은색 세단은 이곳과 어울리지 않게 반듯했고 강택이 나는 차체는 주변의 낡은 건물들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시동을 끄고 잠시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여름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오후였지만 이 골목은 햇빛조차 조심스레 스며드는 듯 축축하고 눅눅했다. 이곳은 그가 소유한 수십 채의 건물 중 하나였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건물 중 하나였다. 월세가 2달 밀렸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야 서류를 다시 확인했고 관리 직원이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강준석은 언제나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원체는 연체였고 예례는 만들지 않았다. 그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수많은 감정과 사정을 잘라내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차에서 내리자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 눈에 들어왔다. 일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 안가는 녹이 쓸어 손을 대기조차 꺼려졌다. 건물 입구에 붙은 우표나 몇 개는 반쯤 찌그러져 있었고 이름표조차 없는 칸도 많았다. 그는 서류에 적힌 호수를 다시 확인하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2층 맨 안쪽 방, 초인종은 있었지만 버튼이 달아 있었다. 강준석은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눌렀다. 초인종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문은 바로 열리지 않았다. 잠금 장치를 푸는데 시간이 걸리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강준석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과 마주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어른이 아니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였다. 키는 문 손잡이보다 조금 높았고 마른 몸에 헐렁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잔머리가 여기저기 삐져나와 있었다. 아이의 눈이 강준석을 올려다보았다. 크고 또렷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이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아이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몸으로 반쯤 가리고 서 있었다. 강준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세입자들을 만났지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아이였던 적은 없었다. 여기 보호자 계시니? 아이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요. 안에 계세요. 아이의 말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다. 아이는 문을 더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강준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그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좁았다.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햇빛은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가장 먼저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재봉틀이었다. 바닥에는 천조각과 실타래가 흩어져 있었고 작은 의자 하나가 재봉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아까 문을 열어준 아이가 다시 앉았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다. 작은 손이 천을 잡고 바늘을 움직였다. 그 동작은 서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도록 반복해온 사람처럼 익숙해 보였다. 강준석은 그제야 아이의 손을 보았다. 손가락에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몇몇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름이 뭐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하요. 아이의 대답은 짧았다. 은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바느질을 계속했다. 학교는? 강준석의 질문에 아이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은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지금은 안 가요. 그 말에는 변명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현재의 상태를 말할 뿐이었다. 그 순간 방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깊고 거친 기침이었다. 단순한 감기 소리가 아니었다. 강준석은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아파요. 은하가 말했다. 마치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한 어조였다. 강준석은 방 안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이 깔린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다. 그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은하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강준석에게 내밀었다. 이거. 강준석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다. 악속된 월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래라면 이 순간 그는 연체 사실을 지적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한을 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은하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없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강준석은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일단 이걸로 받겠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문 쪽으로 향했다. 자신도 예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다시 한번 방 안을 돌아보았다. 작은 아이의 등이 보렸다. 재봉틀 앞에서 움직이는 작은 어깨. 그 뒤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침 소리. 계단을 내려오며 강준석은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이곳에 단순히 월세를 받으러 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처음 이 골목에 들어설 때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그는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백미러에 비친 낡은 건물이 시야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몰랐다. 이 작은 방에서 만난 7살 아이가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도. 은하는 창문을 반쯤 열어두고 앉아 있었다. 오전의 햇살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녀는 작은 접시에 죽을 덜어내고 스푼으로 조심스럽게 식힌 다음 엄마의 입에 가져다 댔다. 석영은 눈을 간신히 떴지만 삼키는 데에 힘이 들어 보렸다. 기침이 다시금 시작되었고 가느다란 몸이 이불 속에서 떨렸다. 은하는 얼굴을 가까이 대며 속삭였다. 엄마, 조금만 더 먹어. 그래야 약도 먹을 수 있어요. 석영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움직임조차 버거워 보였다. 은하는 물컵을 들고 약 하나를 손에 올려드렸다. 석영은 간신히 약을 넘긴 뒤 은하의 손을 붙잡았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야, 미안해.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는 아무것도 미안할 게 없어요.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 엄마가 아프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엄마 대신 많은 걸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억울하거나 슬프지 않았다. 어쩌면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죽을 다 먹이고 나서 은하는 설거지를 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동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은하의 발걸음은 익숙했고 계산도 정확했다. 계란 한 판, 두부, 김치 조금. 가격을 계산하고 가진 돈에 맞춰 물건을 고른다. 덤으로 바른 미역국 재료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창문 틈을 막기 위해 오래된 수건을 접어 끼웠다. 바느질거리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은하는 재봉틀 앞에 앉아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작업을 이어갔다. 한보 조각이 어울리게 이어지고 있었다. 손놀림은 작지만 단단했다. 어른들보다 느릴지 몰라도 정성은 누구보다도 깊었다. 그녀는 작업이 끝난 천을 접어 작은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은하 드림.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낮이 지나고 해가 기울 무렵 은하는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다.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동은 서울의 구립병원 중 하나였다. 긴 복도, 바닥에 희미한 광택, 소독약 냄새.
이곳은 이미 그녀에겐 익숙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병실에 들어가자 서경은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아직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병원비는 밀려 있는 상태라고. 보호자분은 아직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친척이나 다른 가족이 있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저희는 둘뿐이에요. 그 말에 간호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익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꼭 병원비 정리는 필요해요. 일단 급한 건 저희가 처리하겠지만. 은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안다. 엔드아포즈, 급한 처치만 엔드아포즈, 가능하다는 뜻. 그 이유는 비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 병실을 나서며 은하는 잠시 병원 복도에 앉았다. 작은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은 엄마의 의료비 고지서였다. 숫자들은 무심하게 나열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는 한없이 멀고 무거운 언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은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울면 안 돼, 시간이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는 근처 슈퍼에 들러 작은 우유 하나를 샀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맛, 오늘은 조금이라도 미소를 짓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녀는 알았다. 엄마가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새벽에 일어났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다. 여름이 끝나가는 장마철, 천장이 새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그녀는 재봉틀 앞에 다시 앉았다. 오늘은 새로 들어온 주문을 마무리해야 했다. 빨리 끝내야 병원에도 다녀오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러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정은 한 가지 전화로 인해 잠시 멈췄다. 안녕하세요. 마포구 복지센터입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서경씨 맞으시죠? 은하는 수화기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네, 맞아요. 최근에 아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요. 내일 방문해서 확인 좀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보호자 분 계신가요? 은하는 숨을 삼켰다. 없어요. 엄마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하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작은 손이 천조각을 깍쥐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재봉틀 앞에서 손이 떨렸다. 이제는 단순히 엄마의 병과 돈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데려가려고 한다. 엄마와 떨어뜨리려고 한다. 그것이 진짜 위기였다. 그날 밤, 은하는 엄마의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밤하늘 사이로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찾아볼게요. 바람은 서늘했고 내일은 더 차가운 하루가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무서울 시간이 아니라 싸워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강준석은 그날 밤 거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실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눈을 감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장면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천장을 바라본 채 몇 번이나 뒤척였는지 모른다. 평소 같으면 피곤함에 곧바로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은하의 눈이 계속 떠올랐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던 눈, 도움을 바라지도, 불쌍함을 내세우지도 않던 시선. 오히려 모든 것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처럼 담담했던 그 아이의 얼굴이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강준석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이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풍경은 언제나처럼 완벽해 보였다. 그는 이 도시의 질서를 사랑했다. 예측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구조. 그러나 은하가 살던 골목은 그 질서 바깥에 있었다. 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차가웠지만
가슴 속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기억은 언제나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도 한때 작은 방에서 살던 아이였다. 인천의 오래된 연립주택, 반지하보다도 낮은 단칸방. 장마철이면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었고 겨울이면 벽에서 찬 기운이 올라왔다. 그 방에서 그는 어머니와 둘이 살았다.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집을 나갔고 이후로 소식이 없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군데씩 일을 옮겨 다녔다. 식당 설거지, 공장 청소, 사무실 야간 미화. 몸은 늘 피곤해 보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준서가 조금만 참자. 그 말은 위로이자 약속이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그러나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희망. 어느 날 밤,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던 기억도 선명했다.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였다. 어머니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문 열지 마, 아무 소리도 내지 마. 강준석은 숨을 죽인 채 벽 쪽으로 몸을 웅크렸다. 문 밖에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 욕설이 섞였다. 그날 이후 그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유난히 예민해졌다. 그의 어린 시절은 늘 그런 시기였다. 버텨야 했고 참아야 했으며 아무에게도 기대지 말아야 했다. 그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일하다가 쓰러졌다. 공장 바닥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쳤고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는 병실 옆에서 밤을 새웠고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돈이 없어서 문 앞에서 떨지 않겠다고. 그 결심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강준석은 공부에 매달렸고 남들보다 일찍 사회로 나갔다. 대학 시절에는 학업과 일을 병행했고 졸업 후에는 누구보다 빨리 돈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이상이나 감정보다 현실과 결과를 택했다. 부동산은 그에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았고 계약서는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냉정했고 철저했으며 성공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원민, 망설임, 그리고 과거의 자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악해질 필요는 없다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그런데 은하를 만난 순간 그 모든 것이 다시 숨은 이로 떠올랐다. 7살의 아이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던 모습. 병든 엄마를 대신해 집을 지키고 돈을 벌고 어른처럼 행동하던 아이. 그것은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었다. 다만 그때의 자신보다 은하는 훨씬 더 작았다. 강준석은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자신이 왜 그 봉투를 받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행동은 동정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향했다. 회의는 연달아 잡혀 있었고 보고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보며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 중에도 은하의 이름이 불쑥 떠올랐다. 보고가 끝난 뒤 그는 비서에게 물었다. 마포구 그 건물 관리 상태는 어때?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답했다. 노후된 상태입니다. 재개발 검토 대상이긴 한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 건물, 최근에 문제 생긴 건 없나? 비서는 잠시 서류를 확인한 뒤 말했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미성년자 단독 거주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 말에 강준석의 손이 멈췄다. 언제? 어제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달라진 듯 느껴졌다. 강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개인의 사정은 쉽게 무시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스템 앞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가장 먼저 보호라는 이름 아래 사라진다는 것도.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마폭으로 향할 생각을 했다.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다만, 이번에는 단순한 건물주로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곳에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강준석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론 나는 저 아이를 그냥 지나쳐도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확신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마포구 골목 깊숙한 곳, 사택길이라 불리는 좁은 골목에는 세월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낡은 간판, 벗겨진 턱, 그늘이 간 계단.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떠나지 못한 채 고요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주민은 이명자였다. 올해 70이 넘은 그녀는 이 동네의 산증인처럼 여겨졌다. 아침이면 골목 청소를 하고 낮에는 근처 분식집에서 수다를 떨며 저녁이면 자신의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조용히 관찰했다. 이명자는 은하의 존재를 처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 아이가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세탁을 돌리고 병원으로 혼자 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행동을 기특하다고 보기보다는 이상하다고 여겼다. 요즘 애가 어른보다 더 어른이야. 그게 정상인가? 이명자는 근처 분식집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말했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그 집 엄마가 아프다더라.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애는 학교 가야 하는 거 아나. 요즘은 애 하나만 있어도 나라에서 챙겨준다는데. 나라에서 다 챙기면 세상에 힘든 사람 없지. 그 대하 속엔 동정도, 질책도, 그리고 묘한 거리감도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돕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귀찮은 일이 될까 조심했으며, 대부분은 그냥 관망했다. 하지만 이명자는 달랐다. 그녀는 관망을 넘어 개입을 결심했다. 그건 정의감이라기보다는 불편함 때문이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난 존재를 마주할 때 느끼는 알 수 없는 불안감. 그녀는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마포구 사택길인데요. 이상한 집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혼자 살고 있어요. 어른 없이. 전화는 짧고 간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었다.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한편 은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바느질을 이어가고 있었다. 최근 들어 주문이 조금 늘어나면서 그녀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동네의 한 아주머니가 집 앞에 들렀다. 은하라, 이거 사과 좀 받아. 시장에서 사왔는데 많아서 그래. 은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주머니는 문득 말했다. 근데 너 집에 혼자 있을 땐 문 잘 잠가야 해. 세상에 별일 다 있으니까.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일었다. 요즘 들어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더 많이 쳐다보는 느낌이었다.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고 누군가는 의심 섞인 눈빛이었다. 며칠 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은하 학생, 내일 오전에 저희가 방문할 예정이에요. 간단한 가정환경 확인 절차입니다. 은하는 전화를 끊고 나서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날 밤, 은하는 엄마가 누워있는 병원에 다시 갔다. 석영은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눈을 뜨고 은하를 반겨주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복지센터에서 내일 집에 온대. 석영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은하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봐. 은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다. 석영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은하라, 혹시 어떤 일이 생겨도
엄마는 언제나 너를 찾을 거야.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아.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불안의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하는 재봉틀을 멈추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의 골목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을 감시하는 눈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날 밤, 은하는 작은 손전등과 필기도구, 재봉 완료된 한복 조각 몇 벌을 가방에 챙겼다. 그리고 엄마의 사진이 담긴 소형 액자 하나도 조심스럽게 넣었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조용히 문을 나섰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다. 서울 시내 중심, 동대문 근처의 대형 원단 시장. 그곳이라면 누군가는 이 아이의 노력을 봐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간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몰랐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은하는 우산 없이 걸었다. 머리카락이 젖고 옷깃이 눅눅해졌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따뜻한 말도 보호도 아닌 기회였다.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은하는 골목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아직 어린 목소리는 세상에 닿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다. 은하는 새벽 초차를 타고 동대문 원단 시장에 도착했다. 아직 가게 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지만 상인 몇몇은 이미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손수레에 원단을 실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커피를 나누는 목소리들이 거칠게 울렸다. 그 속에서 은하는 작게 숨을 쉬며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직접 만든 작은 한복 샘플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른들의 시선이 머리 위로 지나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이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몇 군데 가게에 들러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대부분은 바쁘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저었다. 혹은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발은 점점 무거워졌다. 하지만 은하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은색 안경을 쓴 중년 여성 하나가 가게 안쪽에서 은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옛날식 한복 천을 다루는 전통 원단 가게의 주인이었다.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니? 은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만든 옷이에요. 한 번만 봐주실 수 있나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여자는 망설이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은하의 손은 흙먼지와 바느질 자국으로 거칠어 있었고 봉투 속 천은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었다. 그녀는 한복 샘플을 꺼내 펼쳤다. 그 순간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건 내가 만든 거니? 내 엄마가 아플 때부터 제가 만들었어요. 중년 여성은 잠시 말이 없었다. 천조각은 고운 색감으로 배합되어 있었고 바느질도 단정했다. 아이가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이름이 뭐니? 은하이요. 조은하. 그래, 은하라. 이거 정말 내가 만들었다면 대단한 솜씨구나. 여자는 조용히 주변을 살펴본 뒤 종이 한 장을 꺼내 적어주었다. 이쪽 가게 사장님한테 가. 젊은 디자이너들 작업도 받아주는 분이야. 너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은하는 종이를 꾹 쥐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꼭 가볼게요. 여자의 따뜻한 미소는 은하에게 오랜만에 느끼는 햇살 같았다. 그날 은하는 단 한 발자국이지만 분명 앞으로 나아갔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은하는 이웃 아주머니가 다급히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은하야, 병원에서 전화 왔어. 엄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대. 그 말에 은하의 손에 들린 종이는 바람에 휘날려 길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무심코 그것을 뒤로 한 채 달리기 시작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차도 잡히지 않았고 뛰는 다리는 자꾸만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은하는 숨이 가빠 쓰러질 듯했다. 간호사가 그녀를 알아보고 급히 안내했다. 조석영 보호자 맞으시죠? 지금 응급실로 옮겼어요. 호흡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은하는 의사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그녀를 막았다. 미성년자는 안 돼요. 안쪽은 유료진 뇌출입이. 저 엄마 딸이에요. 엄마 혼자 있어. 작은 목소리는 절박했고 울음 섞인 외침은 복도에 울렸다. 그 소리에 몇몇 환자 보호자들이 돌아봤고 한 의사가 잠시 멈춰 섰다. 이 아이 보호자 없어.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신청은 되어 있는데 아직 지정된 후견인이 없습니다.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치료 동의서에 서명할 보호자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처치가 제한돼요. 그 말은 곧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서류가 우선이라는 의미였다. 은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간절하게 말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사인할게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그녀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주변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단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문득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다.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준석이었다. 정장 차림 그대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병원 안으로 들어선 그 남자의 얼굴은 놀랍도록 굳어져 있었다. 은하라. 은하의 눈이 커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곧장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저 아이의 어머니 보호자 서류 나한테 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했다. 고객님,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으셨는데요. 내가 건물주의자 후견 신청 예정자입니다. 법적 절차는 바로 밟겠습니다. 지금은 목숨이 먼저예요. 말끝이 단호했다. 그 순간 병원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강준석은 펜을 들어 서명했고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의료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하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이 남자가, 아무런 의무도 없는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이곳에 나타났는지를.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세상은 냉정했고 사람들은 무심했지만 어떤 순간엔 예상치 못한 손길이 누군가를 구하기도 한다는 것. 그날 은하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녀의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조석영은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안정적인 상태를 되찾고 있다는 것이 의료진의 판단이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는 은하는 한 손으로 유리벽을 짚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옆에서 강준석은 조용히 서 있었다. 아이에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은하에게 무심함이 아닌 보호막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다. 복지센터와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강준석은 은하와 함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실 안에는 2명의 복지공무원과 마포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이 대기 중이었다. 서류가 든 파일과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강준석 씨 맞으시죠? 네. 현재 조은하 양은 미성년자이며 법정 보호자 없이 단독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을 꺼낸 사람은 복지센터 주무관이었다. 딱딱하고 훈련된 말투였다. 보호 조치라면 아이를 시설로 데려간다는 뜻입니까? 강준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이고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기 아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내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면? 공무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정식 후견인 신청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아이는 국가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를 낯선 곳에 데려가는 건 상처만 남깁니다. 공무원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다. 경찰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표정에는 불편한 기색이 묻어났다. 이 사안은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하는 조용히 둘 사이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 혼자도 잘 지냈어요. 엄마 아플 때도 밥도 했고 일도 했고 다 했어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복지 선생님들이 저 도와줄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엄마랑 떨어지는 건 진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공무원의 시선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시선을 돌렸다. 은하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런데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야. 어른들이 해줘야 하는 일이야. 그럼 어른들은 어디 있었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 엄마가 아플 때도, 내가 병원 갈 때도, 월세 못 낼 때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들 오는데요?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강준석은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지갑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복지공무원 앞에 내려놓았다. 이 아이에 대한 임시보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병원비도, 주거지도, 후견 신청도 모두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명함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강준석의 이름, 직함, 소속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강 대표님, 이 아이와 무슨 관계입니까? 현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방 안에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가 오늘 이 아이를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걸. 복지공무원은 긴 숨을 내쉬었다. 절차상 당장은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부 심의를 거쳐 보호자 적합성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동보호 전담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강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은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느낌을 받았다. 병원 복도를 나오는 길, 은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감사해요. 강준석은 멈춰 섰다.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에요. 은하가 물었다. 저 도와주셨어요. 우리 처음엔 남이었잖아요.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가 작게 웃었다. 너를 보고 나 어릴 때 생각났어. 나도 너처럼 혼자였거든. 은하는 눈을 크게 떴다. 진짜요? 진짜야. 그럼 어른이 되면 나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요. 강준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 말은 은하에게 미래를 상상하게 했다. 지금은 작고 여린 아이였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의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며칠 뒤 복지센터는 강준석을 정식 보호자 후보로 등록했고 심사 절차가 시작되었다. 병원비는 전액 선지급되었으며 은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단, 조건이 하나 붙었다. 정기적으로 보호자 동반 상담을 받을 것. 강준석은 흔쾌히 수락했다. 은하는 학교 복고도 준비하게 되었고 한복 일도 잠시 중단하며 자신의 시간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평온의 시작은 아니었다. 복지센터의 판단은 일시적이었고 서경의 병세는 예측할 수 없었다. 은하의 인생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강준석 역시 이제 막 감정의 문을 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조용히 다가오는 또 다른 파도는 아직 이 둘이 준비되지 않은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고 복잡했다. 가을비가 며칠째 내렸다. 마포구의 골목은 물기를 머금고 있었고 은하의 지평면엔 다시 곰팡이 자국이 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강준석은 병원에서 퇴근한 뒤 주기적으로 은하의 집을 방문했다. 수도가 고장나면 수리공을 불렀고 전기 콘센트가 낡으면 직접 교체했다.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오기도 하고 세탁기를 돌리는 방법도 알려줬다. 은하는 그런 그가 아직 낯설기도 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삼촌은 얘 결혼 안 했어요. 어느 날 은하가 물었다. 그 말에 강준석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글쎄,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네. 삼촌 정도면 결혼했을 것 같은데. 너무 바빴어. 일만 했거든. 은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덜 바쁘게 살아요. 그 말은 그냥 아이의 말 같지 않았다. 강준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노력해볼게. 그날 밤, 은하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복지센터 상담사가 집을 방문했다. 전보다 훨씬 나아진 집안 상태, 은하의 표정, 정돈된 바느질 공간을 보고 상담사는 미소 지었다. 많이 좋아졌네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랑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담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건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은하가 잘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은하는 눈을 내리깔았다. 상담사는 책가방 옆에 놓인 한복 샘플을 발견하고 물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야.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가지고 동대문 갔었어요. 누가 봐줄지도 몰라서. 정말 대단하네. 은하라, 혹시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아? 들려준다고 뭐가 달라져? 사람들이 너 같은 아이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야.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한복 조각 대신 이번엔 다이어리를 꺼냈다. 하얀 종이에 연필을 쥔 손으로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조은아. 7살 때부터 엄마를 간호했고 8살부터 돈을 벌었다. 어른들은 나를 어리다고 했지만 나는 매일 어른처럼 살아왔다. 그 글은 편지가 되었고 일기가 되었고 결국 목소리가 되었다. 며칠 뒤 동대문 원단시장에서 그녀를 도와주었던 중년 여성이 강준석에게 연락을 해왔다. 은하가 맡겼던 샘플이 입소문을 타고 어느 한복 디자이너의 눈에 띄었다는 것이다. 혹시 그 아이와 다시 연락이 가능할까요? 정식으로 협업을 제안하고 싶어. 강준석은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은하에게 직접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정말로 제가 만든 걸 누가 좋아했대요? 그럼 너한텐 진짜 재능이 있어. 그 말에 은하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럼 이 일로 돈을 벌면 엄마 병원비 낼 수 있어요. 강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근데 이번엔 너 혼자 말고 나랑 같이 하자. 그 말에 은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어른이 만들어주는 안전함 속에서 처음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희망이 모두에게 달갑지만은 않았다. 며칠 후 복지센터 내부 회의에서 주은아의 사례가 다시 올라왔다. 이명자 씨가 다시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었다. 애 하나가 시장에 들락거리며 돈 벌고 다닌다더라. 어른들은 뭐 하는 거냐고. 한 명의 팀장이 고개를 들었다. 저희가 관리 중입니다. 아이도 잘 적응하고 있고 보호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명자의 민원은 한 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 제보까지 시도했다. 미성년자가 위법한 노동을 하고 있다. 구청은 방임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 그 여파는 곧장 복지센터 담당자에게로 흘러갔고 마침내 마포구청 아동청소년과의 특별 점검이 다시 잡혔다. 그 소식을 들은 강준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곧장 은하에게 사실을 알렸다. 다시 점검 나온대. 이번엔 좀 더 까다로울지도 몰라. 은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막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제가 말할게요. 제가 일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엄마랑 애 떨어지면 안 되는지, 제가 직접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강준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은하는 예전에 작고 불안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존재를, 삶을,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결심은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시험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었다. 점검일 아침, 은하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다. 창밖은 흐렸고 잠비가 유리창을 가늘게 두드렸다. 그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엄마가 가장 아꼈던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강준석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그는 손에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평소와 달리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다. 오늘은 그 역시 시험대에 오르는 날이었다. 준비됐니?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도망 안 가. 나 말할 거야. 잠시 후 마포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과 복지전담 공무원 2명이 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집 안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청결 상태, 생활 환경, 냉장고 안 식재료, 바느질 도구, 책상 위의 책들까지. 그들의 눈빛은 정확했고 따뜻하지는 않았다. 은하야, 조금만 이야기해볼까? 한 공무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다. 공무원은 맞은편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지금까지 혼자 지냈다고 했지. 무섭거나 힘들진 않았어. 무서운 적도 있었어요. 병원에서 엄마 혼자 있을 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안 무서웠어요. 여기가 제일 안전했어요. 삼촌이랑 같이 지내면서 어땠어? 은하는 잠시 강준석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는 다시 공무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밥도 같이 먹고 숙제도 같이 봐주시고 아플 때 병원도 같이 가주셨어요. 엄마가 없을 때 삼촌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혹시 삼촌이 너한테 뭐 강요하거나 불편하게 만든 적은 없었고? 없어요. 삼촌은 제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공무원은 질문을 멈추고 잠시 노트를 덮었다. 은하야,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지금 이 상황은 너를 보호하려는 거야. 혹시라도 더 나은 환경이 있다면 그걸 찾아주려는 거고. 그 더 나은 환경에 엄마가 없으면 그건 저한테는 더 나쁜 환경이에요. 은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가 병원에서 혼자 계시고 제가 다른 데로 가면 엄마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하루 종일 혼자예요. 저는 그걸 두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공무원은 처음으로 눈을 피했다. 그리고 삼촌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지만 제 편이에요.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침묵이 잠시 흘렀다. 한 명의 공무원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가지 더 물을게. 돈을 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니?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만든 한복을 가게에 맡긴 적 있어요. 엄마 병원비 내려고요. 그건 미성년자의 노동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학교 빠진 적 없고 밤늦게 일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했던 거예요. 강준석이 조용히 개입했다. 그 일은 현재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하의 모든 재정 관련 활동은 제 이름 아래 관리될 겁니다. 아이는 창작자로서만 참여하고 수익은 별도로 신탁 계좌에 적립하겠습니다. 그 말에 공무원들은 다시 노트를 열었다. 강 대표님, 후견인 신청은 진행 중이시죠? 네, 법률사무소 통해 서류 접수 완료됐고 배경조사도 협조할 예정입니다. 조사팀은 1시간 넘게 머물렀고 집안 모든 구조와 생활 환경을 점검했다. 마침내 그들은 일어섰다. 심해 후 결정 연락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현 상태 유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 은하는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준석이 조용히 물 한 컵을 건넸다. 고생했어. 말했는데
이상하게 더 무서워졌어요. 에, 그 사람들 말투가 이미 결론 내린 것처럼 들려서요. 강준석은 말없이 손을 뻗어 은하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우린 끝까지 갈 거야. 내가 말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줄게. 며칠 뒤 복지센터로부터 연락이 왔다. 결과는 추가 검토 후 보호 환경 개선 명령 유보. 쉽게 말해 당장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겠지만 주기적인 관찰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였다. 은하는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골목 어귀에서 이명자 할머니가 은하를 불렀다. 너 요즘 많이 컸네. 어른들 앞에서도 말 참 잘하더라. 말투는 친근했지만 눈빛은 딱딱했다. 근데 말이야, 세상은 내가 말 잘한다고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 어른들 일에 너무 나서는 건 좋지 않아.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전 그냥 제 얘기했어요. 엄마랑 살고 싶은 건 어른 일 아니에요. 제 일이에요. 그 말에 이명자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며 은하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다.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싸워야 할지를. 하지만 동시에 느꼈다. 이제는 예전처럼 울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란 걸. 세상 앞에서 떨기만 하던 아이가 점점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자리는 그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지켜가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복 디자이너 정아르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업실에서 은하가 만든 샘플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아이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정갈한 손바느질, 전통과 현대가 묘하게 섞인 배색감, 무엇보다도 천에 스며든 어떤 감정이 있었다. 이 아이는 기술보다 감정을 먼저 바느질하는 아이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며칠 전 동대문 원단시장 지인을 통해 은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 은하와 강준석이 직접 작업실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조은하입니다. 은하가 또박또박 인사를 했다. 작업실 한켠에 놓인 여러 옷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눈빛은 또래의 아이들과 달랐다. 내가 만든 옷은 아직 부족하지만 더 배우고 싶어요. 정아르는 은하를 시험하지 않았다. 다만 실을 꺼내주고 바늘을 지게 했다. 아이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천을 다룰 때의 집중력은 단연 어른스러웠다. 처음엔 엄마를 위해 만들었어요. 병원에 계셔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지금은 이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아르는 아이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럼 앞으로 나랑 같이 만들어 볼래?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 그것이 시작이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전통문화 주간 행사에 참여할 청소년 창작자 선정 프로젝트. 은하는 비공식 참여자로 정아른의 팀에 조용히 합류하게 되었다. 강준석은 서류상 어려움을 모두 정리하며 은하가 예보 활동에 지장 없도록 조율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였지만 은하의 내면은 더 이상 보호만으로는 가둘 수 없는 강인함을 품고 있었다.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긴 어렵지만 교육생 자격으로 참여하는 건 문제없습니다. 정아르는 공모전을 준비하며 은하에게 옷감을 선택하게 했고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진홍색과 옥색을 골랐다. 이 두 색은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색이에요. 강해서 따뜻해요. 시간이 흘렀고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왔다. 은하는 매일 작업실에 나와 실을 끄고 바느질을 하며 새로운 감각을 익혀갔다. 정아르는 물론 다른 스태프들마저 은하의 열정에 감탄했다. 그 아이 정말 뭔가 있어요. 한조 감독이 강준석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다들 말은 쉬워도 저렇게 집중력 있게 천을 다루는 건 아무나 못해요. 강준석은 멀리서 은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재봉틀 앞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운 모습, 천 위에 작은 손을 얹은 채 실선을 따라 바늘을 움직이는 그 모습은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문득 오래전 자신을 떠올렸다. 18배 강준석, 고시원 방 안에서 밤새워 문제집을 풀던 시절.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그때 그는 외로웠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고 기대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은하는 달랐다. 이 아이는 자신의 외로움을 고집으로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과 연결되며 그 연결 안에서 자신의 색을 빚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저 돈만 주는 어른이 아니어야 한다. 그 생각이 강준석의 마음 한편을 무겁게 만들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의사의 부름을 받았다. 조석영의 상태가 불안정해졌다는 것이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 호흡기 제거 이후에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설명이었다. 의료적 판단으로는 보호자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강준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에겐 말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는 병실에 들어갔다. 조석영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산소 마스크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강준석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은하가 당신 덕분에 정말 멋진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그날 밤, 은하는 오랜만에 작업을 쉬고 집에 돌아왔다. 작은 창문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며칠 전부터 쓰기 시작한 이야기. 자신의 삶을, 엄마를, 강준석을, 그리고 자신이 만든 한복에 담긴 의미를 적어 내려갔다. 그 글의 제목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은하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건 자신뿐이라는 걸. 며칠 뒤 문화행사 날이 다가왔다. 은하가 참여한 작품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주제로 했고 그녀가 맡은 파트는 작은 몸짓으로 큰 기억을 꺼내는 바느질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전시 전날 밤 은하는 조심스럽게 한복 하나를 꺼내 접었다. 그리고 그것을 강준석에게 내밀었다. 삼촌, 이건 삼촌 거예요. 나한텐 가장 고마운 사람이니까. 그 옷은 은하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만든 옷이었다. 강준석은 말을 잃었다. 한참 동안 옷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그것을 품에 안았다. 고맙다, 은하야. 그 말에 은하는 살짝 웃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어요. 엄마가 저를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은 곧 찾아올 마지막 시험 앞에서 그녀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예고와도 같았다. 서울시 전통문화주간 마지막 날. 행사가 열리는 국립민속박물관 마당은 활기찼다. 각양각색의 전통 의상과 체험 부스, 그리고 시민들 사이로 3355 모인 취재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무대 한쪽에는 특별 전시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다. 청소년 창작자들이 준비한 전통 의상 전시였다. 그중 한켠, 가장 작지만 섬세한 공간에는 조은하의 이름이 걸려 있었다. 조은하, 작은 손으로 꼬맨 기억. 관람객들의 발걸음은 예상외로 그곳에서 오래 멈췄다. 7벌의 작은 한복, 각기 다른 색과 무늬, 그러나 통일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와 살던 골목에서 시작된 바느질. 세상을 향한 두려움 대신 바늘 끝에 희망을 실었습니다. 이 옷들은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관람객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른보다 섬세하네. 이 아이, 진짜 작가야. 어떻게 이런 감성을 가질 수 있지? 그때 기자 하나가 강준석에게 다가왔다. 그는 행사 스태프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곧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혹시 은하 양 보호자 맞으시죠? 강준석은 짧게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에 대한 기사들이 최근 꽤 회자되고 있습니다. 작은 장인의 이야기, 골목에서 태어난 전통, 한 아이의 생존 바느질 같은 키워드로. 강준석은 놀란 듯 물었다. 은하가 인터뷰했나요? 아니요. 누군가가 아이의 이야기를 문화재단 블로그에 올린 걸 기자들이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기자는 메모장을 꺼내들며 물었다. 혹시 아이에게 공개적인 활동을 계속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준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건 아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은하는 아직 작지만 스스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자는 그 말을 받아 적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 시각 전시 공간 뒤쪽 벤치에 앉아있던 은하는 자신이 만든 옷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사진 찍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쁘면서도 조금은 두려웠다.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만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은하야. 낯익은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엄마. 휠체어에 앉은 조석영. 수척했지만 눈은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아 행사 당일 잠시 외출을 허락받은 것이었다. 강준석이 몰래 준비한 깜짝 방문이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품에 안겼다. 오래, 아주 오래.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 엄마 왔어. 내 옷, 내 이름, 내 말. 나 이제 무섭지 않아. 누구든 와서 뭐라 해도 나 할 말 있어. 석영은 눈가를 닦으며 웃었다. 그래, 넌 늘 그랬지. 울면서도 꿋꿋이 바느질하던 아이. 그 아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주은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도 다시 바느질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같이 하자. 우리가 만들던 그 방에서. 잠시 뒤 은하와 석영, 강준석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속삭였지만 이제 그 시선은 동정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강준석은 잠시 뒤편으로 빠져나와 핸드폰을 꺼냈다. 부동산 투자 보고서, 건축 계약서, 다음 달 회의 일정 알림이 차례로 떴다. 그는 모든 걸 잠시 내려두고 카메라를 켰다. 은하가 엄마 손을 잡고 자신의 옷을 설명해주는 모습을 조용히 담았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돈도 계약도 아닌 사람 하나가 지닌 이야기의 힘이 얼마나 깊은지를. 행사가 끝난 뒤 은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주기적인 복지 방문은 있었지만 그녀는 당당했다. 학교에 복학했고 바느질 수업은 토요일마다 강준석의 사무실 창고 한켠에서 열렸다. 그녀에게 배우러 오는 또래 아이들도 생겼고 첫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다. 강준석은 서서히 회사 일에서 손을 떼고 은하와 함께 소규모 공방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름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뭐가 좋을까? 엄마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해요. 아니야.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해. 이건 내 이야기니까. 조석영은 창가에 앉아 웃었다. 그럼 은하의 실 어때요? 밤하늘을 끄매는 바늘처럼. 그 이름은 그렇게 결정되었다. 어느 밤 은하는 책상 위 다이어리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썼다. 어쩌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세상의 전부가 될 수도 있다. 조용히 덮인 그 일기의 마지막 장은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